반갑습니다. 손해보험 및 제3보험 모집인 등록 자격 시험 모의고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 유형은 2025년 1월 1회차로 준비했습니다. 손해보험과 제3보험 같은 경우는 총 50번까지 문제가 있으니 집중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주택화재보험에서 다른 약정이 없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물건은 무엇일까요? 1번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인 가재도구 나와 있고요. 2번 통화, 유가증권, 3번 귀금속, 귀중품, 조각물, 4번 원고, 설계도, 소프트웨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가재인 경우, 가재도구라고 나와 있는데 가재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은 자동 담보 물건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재도구는 자동 담보 물건, 그리고 그럼 나머지 2번과 3번과 4번 이렇게 이 경우는 어떤 것이냐? 바로 따로 명기해야 되는 명기 물건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약정이 없어도 목적에 포함되는 물건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인 가재도구, 자동담보 물건인 1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문제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을 예시와 같이 가입한 후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예시표를 보면 보험 가입 금액은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원 전부 보험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화재 손해액은 얼마냐? 9,500만 원. 잔존물 제거 비용은 1,000만 원. 잔존물 보존 비용은 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기 1번 1억 원이다. 2번 1억 500만 원이다. 3번 1억 950만 원, 4번 1억 10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정답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계산을 해야 되는데 먼저 보험 가입 금액 범위 이내에서 손해액 전부를 보상을 해주는 전부 보험이기 때문에 이때 계산 방법은 먼저 화재 손해액부터 가져옵니다. 화재 손해액이 9,500만 원 있고요. 이 9,500만 원에서 더하기 잔존물 제거 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잔존물 제거 비용은 1,000만 원인데 근데 여기서 보통 잔존물 제거 비용은 화재 손해액의 10%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냐? 9,500만 원의 10%는 95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잔존물 보정 비용 500만 원, 그래서 더하기 5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 금액이 여기서 1억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0%가 950만 원이지만 1억 원 한도 내에서는 950만 원을 다 줄 수 없어요. 한도 안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95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9,500만 원 더하기 잔존물 제거 비용인 500만 원 더하기 잔존물 보전 비용인 500만 원을 더하게 된다면 정답은 정답은 1억 5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 책임 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산후조리원, 2번 방탈출 카페, 3번 노래 연습장, 4번 방송국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다중이용업소예요.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만 왜 4번은 아니냐? 방송국은 연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중이용 업소가 아니라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수건물 가입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중이용 업소는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어서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배상 청구 기준 배상 책임 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임원 배상 책임 보험, 2번 경비업자 배상 책임 보험, 3번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보험, 4번 선주 배상 책임 보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해당하는 정답은 무엇이냐?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배상 청구 기준 배상 책임 보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임원 배상 책임 보험이고요. 2번과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되냐?
손해, 사고 기준, 배상, 책임, 보험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문제입니다. 동산종합보험의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이냐? 1번 특정 장소에 있어서의 가제 포괄 계약, 2번 자동차 및 성박 및 항공기, 3번 공장 내에 장치된 리스업자의 리스시설, 4번 특정 구간 수송 중에 위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동산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동산종합보험의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바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공장 내에 장치된 기계는 제외되지만 리스업자의 리스시설은 가입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자, 장치된 기계는 제외, 그러나 시설 포함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1번과 2번과 4번 같은 경우는 가입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장기손해보험이에요. 그래서 틀린 것. 1번 금리 연동형의 경우 만기 환급금은 계약 시 예상 금액보다 많거나 적어질 수 있다. 2번 장기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는 특별 계정에 의해 운용된다. 3번 일반 보험과는 달리 자동보건 및 보험계약 대출 제도가 있다. 4번 보험료 및 납입 방법 및 납입 주기가 다양하다. 보험료 납입 방법 및 납입 주기가 다양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틀린 것이요. 2번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장기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는 특별 계정에 의해 운용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 계정이 아니고요. 부가보험료는 어떤 것이냐? 저축보험료에 의해서 운용이 됩니다. 저축보험료. 요거는 좀 그냥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장기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 결국에는 부가보험료는 저축보험료에 의해서 운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좀 쉬울 겁니다. 특별계정은 별도의 변액보험이나 유니버셜 이런 다른 보험으로 인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장기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는 저축보험료에 의해서 운영된다. 특별계정은 틀린 것이다.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선납 할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선납 할인이에요. 선납 할인 제도. 1번 장기손해보험을 포함해서 자동차 보험 및 화재 보험에도 적용이 된다. 2번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3번 연금저축보험, 퇴직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에서 할인이 이루어진다. 4번 선납보험료에 대한 할인은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적용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1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렸냐? 1번은 장기손해보험에만 적용이 돼요. 장기손해보험에만 적용.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및 화재보험에는 아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선납할인 제도는 장기손해보험에 적용되고 저축성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저축성 보험에는 안 된다. 4번 보험계약 대출 이율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 예정이율입니다. 그래서 1번에는 장기손해보험 적용, 3번에는 저축성 아니다. 3번 했고, 그리고 4번에는 예정이율이다. 예정이율 적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장기손해보험 계약자의 청약 철회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찾아볼게요. 1번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2번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3번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4번은 20일 이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있는지 봐야 되는데 사실 이 청약 철회 기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험 설계사를 하시려면 외워야 되는 필수 기본 지식 중에 하나예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풀이보다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15일 이내. 증권 받은 날로부터 15일, 증권은 15일, 그리고 청약 진행하고 나서 청약은 30일.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9번 문제입니다. 장기손해보험의 가지급금 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가지급 보험금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1번 배상 책임 및 재산 종합보험의 경우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이후에만 가지급 보험금이 지급이 가능하다. 2번 보험회사는 상해, 질병 등 신체 손해보험에서 회사가 가지급 보험금을 미리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회사의 추가적인 조사 및 확인으로 인해 지급 기일이 초과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이다. 3번 배상 책임 및 재산 종합보험의 경우 추정 보험금의 4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4번 상해, 질병 등 신체 손해보험의 경우 추정 보험금의 10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나와 있습니다. 자, 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닌 거를 먼저 찾는 게 또 중요해요. 1번 같은 경우는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이후라고 나와 있는데 결정되기 전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에 아닌 이유를 먼저 찾아볼게요. 지급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 40%가 아니라 이게 50%입니다. 3번은 50%다. 배상 책임 및 재산 종합보험의 경우에는 추정보험금의 50%고요. 그리고 나서 상해 및 질병 등의 신체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추정보험금의 100%가 아니라 이 역시 50%다. 그래서 4번에도 50%.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장 긴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닌 것부터 찾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문제와 보기를 잘 읽어보셔야 정답을 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참고해 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0번 문제입니다. 세제 적격 요건을 맞추기 위한 연금저축보험 가입 기간으로 바른 것은 무엇이냐? 자, 세제 적격 요건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이제 세금을 연말정산할 때나 이랬을 때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연금저축보험 가입 기간이 바른 게 있습니다. 1번 10년 이상, 2번 3년 이상, 3번 5년 이상, 4번 7년 이상.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 혜택 볼 수 있는 세제 적격 혜택은 5년 이상 납입해야 한다. 이렇게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5년 이상.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제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 소득세 부과한다. 기타 소득세에서 부과한다. 15% 지방소득세 제외하고요. 그리고 2번 계약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3번 연금 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간 수령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4번 천재지변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금소득세를 납입하고 종합과세 대상에는 미포함한다.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수령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연금소득세 3%에서 5% 납입하고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며 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는 거죠. 부득이한 사유로 이제 연금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연금 수령에 해당. 그럼 이 부분은 종합과세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연금소득세 3%에서 5% 사이를 납입하게 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2번 확정기여형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3번 확정기여형은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2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4번 확정기여형은 중도 인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틀린 내용을 찾는 겁니다. 틀린 내용은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왜 3번이 틀린 내용인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확정기여형에 대한 내용인데 확정기여형은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2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2개월이 아니고요. 이때는 6개월입니다. 6개월 이상 되었을 때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 이거는 또 개월수로 외워야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자동차 보험 담보 종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대인배상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에 한하여 보상한다. 2번 대물배상은 피보험자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3번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의무자의 유무를 불문하고 보상한다. 4번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배상 의무자는 무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배상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상을 합니다. 배상 의무자의 유무를 불문하고 보상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경우에만. 그래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배상 의무자가 다치거나 그랬을 때 배상 의무자의 유무를 불문하며 보상한다가 아니라 있을 때 보상이 가능하다. 있는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배상 의무자 있을 때 뭐가 무보험 자동차 상해예요.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요래됐을 때 무보험차 자동차 상해는 배상 의무자가 있을 때 그러면 배상 의무자는 무엇이냐? 무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 의무자가 있을 때만 상해로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의무보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이에요. 자동차 보험에서 의무보험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1번 보험회사는 고위험 계층에 대해서는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2번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이 인정된다. 3번 자동차 사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의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4번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권이 제한된다.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권이 제한된다. 1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거절이 불가능하다. 계약 거절을 할 수 있다가 아닌 계약 거절이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은 불가능하다.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자동차 보험 차종 구분의 화물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1번 벌크트럭, 2번 탱크로리, 3번 덤프트럭, 4번 살수 자동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덤프트럭은 아니에요. 덤프트럭은 의무 가입 건설기계에 해당합니다. 요거는 의무 가입 건설기계 구정에 해당하고 나머지 1번과 2번과 4번은 화물 자동차에 포함이
된다. 화물자동차에 속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 사고별 점수가 건당 1점에 해당하는 사고길이 짝지어진 것. 건당 1점에 해당되는 사고길이 짝지어진 것. 가, 사망사고. 나, 8급에서 12급에 해당되는 부상사고. 다, 13급에서 14급 부상사고. 라, 자기신체사고. 마,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 초과사고. N, 자기차량 손해사고 손해액 1억 원 이하. 자차손 1억 원 이하. 바, 물적사고 할증금액 이하 사고. 여기서 봤을 때 1번 가나다라마, 가나다라마. 그리고 2번 나다라마, 3번 다라마, 4번 라마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6번의 정답은 이거는 하나씩 봐야 되는데 정답은 사실 3번입니다. 3번 다라마. 요렇게가 건당 1점이 되는 알맞게 짝지어진 것이에요. 보면은 가 사망사고잖아요. 사망사고 1점이면 너무 그렇잖아요. 사망사고는 4점에 해당됩니다. 나 8급에서 12급, 이제 이 13급보다 더 위에 등급부터 8급까지는 2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 물적사고 할증 기준 금액 이하, 할증 금액 이하로 사고 나는 것은 이거는 0.5점. 이렇게 돼서 얘네 다라마가 1점씩 해당되기 때문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3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와 같이 차량 사고가 생겼다면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로 인한 보험금은 얼마인가? 보기 볼게요.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은 1억 원이었어요. 출고 후 6개월이 경과되었는데 이때 수리비는 3천만 원이고 무과실입니다. 3천만 원의 무과실. 상당히 고가의 차량이었는데 이때 손해보험금, 손해로 인한 보험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1번 300만 원, 2번 450만 원, 3번 600만 원, 4번 200만 원. 정답은 3번 600만 원입니다. 자, 설명할게요.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하고 출고 후 6개월이 경과되었죠. 자, 출고 후 5년 이내 여야 되고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 초과 시 보상합니다. 5년 이내에 20% 초과 시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 초과 시 보상한다. 수리 비용이 3천만 원이죠. 20% 초과니까 보상을 하고 있고요. 출고 후에 1년 이하, 출고 후 1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20%를 보상합니다. 20%를 보상하므로 시세 하락 손해로 인한 보험금은 3천만 원에 수리비가 3천 나왔으니까 3천만 원에 20%는 얼마죠? 3천만 원에 20%는 6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600만 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정리를 하자면 사고 직전에 자동차 가액이 1억이었고 출고 후에 6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를 받더니 총 3천만 원이 나오고 무과실인 상황이었어요. 그랬을 때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는 출고 후에 5년 이하 자동차까지만 되고요.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행이 됐고 그 이후 출고 후에 1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20%를 보상합니다. 수리 비용의 20%. 수리 비용의 20%를 보상하고 3천만 원 20% 얼마죠? 600만 원. 그래서 정답은 3번. 18번 문제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각 단계별로 체결 시에 각 단계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보험 안내 자료에 대한 내용이 틀린 것이에요. 요거는 4점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1번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는 보험 증권을 줘야 된다. 2번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는 상품 설명서를 제공해야 되고요. 3번 보험계약 체결 단계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4번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 보험 약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번의 내용이 틀린 것은 바로 4번이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제공해야 하는 보험 안내 자료입니다. 이때 보험 안내 체결 권유 단계에서 제공하는 안내 자료는 무엇이냐? 일단은 보험계약 청약서 부본, 즉 보험계약 계약서죠. 계약서, 그리고 나서 보험 약관, 그리고 보험 증권 설명서예요. 요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보험계약 체결 시 각 단계별로 적용해야 되는 보험 안내 자료에 대한 내용을 틀린 것은 보험 안내 자료는 틀린 것은 4번. 19번 문제입니다. 보험업법 제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행위. 2번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3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4번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 동의가 없는 보험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이때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왜 그러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초서류에서 정한, 기초서류에서 근거한 할인은 이제 금지사항이 아니다. 필수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예요.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는 금지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업법 제97조의 금지사항은 뭐냐? 첫 번째,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은 안 알리는 경우에. 그리고 두 번째,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는 것. 세 번째,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계약 모집. 네 번째,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른 모집인의 명의로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사항인데 이때 기초서류에 정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금소법의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자, 금소법의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시에는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하냐? 1번 1억 원, 2번 5천만 원, 3번 3천만 원, 4번 1천만 원. 정답은 1억입니다. 위반 시에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지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부당권유 행위 꼭 잘 지켜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상황이 안 생기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보험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모두들 잘 공부하셔서 손해보험 시험도 한 번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